엔비디아로 앞으로 계속 지연된다는 거는 경쟁사들한테 수혜를 뺏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을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제 사과문을 냈습니다. 죄송하다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어제 공개가 된 삼성전자의 사과문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얘기합니다. 어제 실적이 잠정치가 공개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송구하다. 그러면서 고객, 투자자, 임직원 이렇게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습니다. 송구합니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요, 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물론 이게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근데 그렇긴 했지만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입장을 낸 거 이게 거의 처음이고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러는데 왜 사과문을 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 잘못 본 게 아니고 뭔가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시장을 한편으로는 달래면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한번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단순히 어제 나왔던 3분기 그 실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쌓여 있는 게 좀 있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험 비유를 드렸는데 시험을 컨디션 안 좋아서 한번 못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지금 시험 준비하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사과문을 내고 어떤 각오도 밝혔는데 이른바 사실은 최근에 이 증권사의 어떤 이 리포트, 삼성전자 관련 리포트가 약간 부정적인 게 나오고 주가 예측치만 내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른바 삼성전자 위기론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특단의 대책 이게 사과문의 취지일까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위기론의 근원은 혹은 어제 실적이 잘 안 나온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S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반도체 부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반도체 부분이 제일 큰데 거기에 위탁 생산, 딴 데서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요즘 잘 안 되고 이게 있습니다. 이른바 파운드리. 파운드리입니다. 예, 그게 잘 예.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지금 업황이 좀 좋지는 않고 유일하게 좋은 부분이 이 세 번째 부분인데 어디냐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저희가 AI 칩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입니다. 최근에 각광받고는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필요하고 엔비디아에 이걸 납품하냐 안 하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걸 납품해서 잘 되고 있고 삼성전자 이거 납품하지 못해서 예. 최근 들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뭐가 못하길래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그러게요.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또 하나의 구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주가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주가 얘기부터 나오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얘기하면 일단 한눈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난 이제 6월부터 쭉 최근 몇 달 사이인데 88,800원 고점을 찍은 뒤에 쭉 내려가서 지금 63,300원. 많이 내려갔네요. 얼마 전까지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던데 오늘 좀 패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원 교수님하고 강승규 위원장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세요? 우선 김철원 교수님?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최근에 파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X가에 들면서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파셨어요? 왜 파셨어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워낙 이제 올 때 샀던 매입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 보셨네요. 예, 손해 보고 팔았습니다. 강승필 부위원장 갖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갖고 계신데 더 산다고? 없어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없습니까? 네, 저 삼성이 이제 저가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의향이 생기시. 네. 여기는 파셨다는데 여기는 사신다고요? 네. 완전히 지금 이른바 증권사와는 뷰가 달라요. 지금 두 분은 완전 워낙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도 아마 이런
한 분은 고민 끝에 파셨고 한 분은 고민 끝에 사겠다. 완전 다른데요. 허준영 교수님. 네.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주가 부진한데 이게 단순히 실적만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약간의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사이클 약간 후반부로 가고 있어서 메모리 예. 반도체는 이미 PC나 스마트폰 쪽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되려면 뭐가 잘 풀려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칩에 들어가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된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 예. 엔비디아가 지금 그 업계를 주도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게 확정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엔비디아 퀄이라고 해요. 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통과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아주 많은 분들이 조만간 그래도 퀄 통과할 거다. 그래서 무섭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하시는 생각도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면은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삼성전자는 4개 파트가 있다, 부분야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이게 큰 축인데 반도체 비중이 역시 제일 크고 이번에도 역시 실적이 반도체 부분이 좀 부진했던 거 아니냐 이상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반도체 지금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른바 뭐 아까 말한 그 HBM 이런 거 첨단 부분은 지금 대만 TSMC나 SK에 약간 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범용인 그동안 삼성전자 잘했던 이 범용은 또 중국에 추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까지도 중국의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화웨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결국은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공정상 이게 SK랑 삼성이랑 공정이 다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뭐냐고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저희 경부고속도로 막히면 어떡하죠? 지하를 뚫어서 1층 만들고 지하를 또 뚫어서 2층 만들면 차가 뚫리죠. 예. 그 고대역폭 메모리가 뭐냐면 그렇게 반도체를 여러 개 쌓는 겁니다. 오. 쌓아서 데이터가 빨리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이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쌓는 그 반도체 칩을 쌓는 방식이 SK 방식은 좀 발열이 덜 나고요. 삼성 거는 발열이 좀 더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퀄 테스트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근원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공개가 됐던 이 매출과 영업이 3분기 그거 좀 볼까요? 뭐 전분기와 좀 비교된 그림이 좀 있어요. 보시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분기별로. 근데 이제 이익률이 작년 하반기 때 참 안 좋았는데 올해 좋고 2분기 때 뭐 이게 10조. 근데 요번에 9조 정도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좀 낮았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휘청하고 여러 가지 나온 건데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김철영 교수님, 네.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 경제에서는 엄청난 비중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작년에 수출액 중에 5분의 1,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에 보면은 한 830조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삼성이 150조 정도. 삼성만으로도.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전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 스마트폰, 근데 전자가 TV, 제일 가전 비중이 이런 또 것들이 크죠.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위하고 3위가 우리가 석유 제품하고 우리가 그 자동차인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보다 더 큰 건 이 샘성으로 분류된 이 국가 브랜드거든요. 이 국가 브랜드가 글로벌 차원에서 차지하는 게 이 삼성의 브랜드가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교포분들이나 우리가 관광을 나가보면 해외 공항마다 삼성이라고 하는 큰 광고판을 볼 때마다 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삼성에서 가져오는 이 위기가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하지 않다, 이제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사과문을 내면서 동시에 그 안에요 앞으로의 각오 또는 계획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담았거든요.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봉헌하겠다. 그렇죠. 기술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미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한다. 어떤 비전 얘기 같고요.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는 신뢰와 소통의 조직 문화를 재건하겠다. 재건이라는 뜻을 쓴 거 보니까 지금은 무너져 있다. 이 뜻이 전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 3가지를 스스로 삼성전자 스스로 저렇게 대책으로 찾아낸 거거든요. 저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차세대는 결국은 AI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그쪽에 조금
엣지를 더 두겠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 그리고 거기에 예.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활로를 찾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얘기는 사실은 삼성이 예전에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컸었고 거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이게 이제 폐지가 되고 그 후로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체 그룹사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지금 그 부분장을 하시는 분께서 사실 재무통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통과 재무통 중에 재무통 쪽이셔서 아무래도 좀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조금 덜 써도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근원적으로 더 좋은 걸 더 만들어내는 좋은 게 걸 근본적인 만들고 방법이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대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게 전공법이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사실 삼성전자면은 이게 93년에 이른바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이른바 핸드폰 화형식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때 무슨 결기나 이런 결단이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삼성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저는 저 삼성전자 사장이 아니고 적어도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와서 어떤 그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드리고 본인 나름의 뭐가 나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삼성에서 맡고 있는 이 위기는 이재용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삼성의 초대 창업주였던 이병철은 사업보국이라는 이병철 예.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용 정신 또는 이재용 선언이 없거든요. 한 8년을 계속적으로 수감 생활하고 있었고 최근에 보면 한 1년 정도 직접 수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지금도 또 삼성그룹의 어떤 불법 승계 합병과 관련해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이 굉장히 매여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맡고 있는 위기는 이재용 회장 어떤 오너 리스크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삼성전자 사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위기의식 밝히는 부분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만간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삼성을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아니면 이재용 선언 또는 이재용 정신이 하나는 나와줘야 된다.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이 삼성에서 맡고 있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좀 바로 좀 어제는 이제 부회장 명이었죠. 이건 좀 바로 잡고요. 경제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나온 김에 이제 물가 얘기 초금에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물가 얘기 특히 뭐 배추가 등장하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추석 때 배추 한 포기가 배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산 거거든요. 제가 정부에서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6,000원대 2,000원이나 더 올랐다는 것은 추석 지나고 나면 중고랭지 배추가 출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여겼는데 너무 그런데 시간이 이례적인 없어서 제가 고민이라. 좀 이따가 네.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서 10월 하순에는 좀 소비자들 분들께서 그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요즘에 뭐 장보기 겁난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던데 체감하십니까 좀? 예, 저도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보다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실력은 경제, 국방예보, 국내 정치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경제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사건이 많이 있고 우리만 힘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예측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예정되어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가가 진짜 직접적으로 와닿는 민생이죠,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물가 이게 꽤 됐어요, 물가 얘기한 지가. 후준현 교수님,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도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특히 뭐 미국은 뭐 말도 못한다는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물가 상황은 정부가 정말 손쓰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이미 이번 달에 1.6%까지 지난달 기준으로 내려왔고요. 물가 상승률은. 근데 저희가 조금 물가 상승률이 뭐냐면 작년 동월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냐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지 않고 내가 4년 전에 한 3년 전에 여기 이 식당에서 이거 먹었을 때 얼마였는데 지금 이게 12,000원이 됐네. 이런 걸 갖고 물가를 그게 체감을 이제 이른바 이제 실제 체감하는 물가란 체감 말이에요. 물가는 사실 스노우볼인 거죠. 이게 쌓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무엇을 타겟하냐? 물가 상승률을 보고 정책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김초영 교수님, 물가 느끼세요? 진짜 요새
다니고 어디 이렇게 그래서 워낙 뭐 좀 소비를 좀 생필품, 하시다 워낙 보면- 생필품 워낙 비싸니까요. 예.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는 김치 만드는 주 재료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김치 없이 못 살거든요. 뭐한 끼를 먹을 때마다 항상 김치 올라야 되는데 저 배추값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주부들의 어떤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이 체감할 수 요만한 배추에 뭐 10,000원 넘게 가격이 예, 매기고 그러니까 뭐 살 때마다 이렇다고 이제 말이에요, 손에 지금? 떨리니까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 저는 이 배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거, 기본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라든가 이 공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아마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렇게 되면 지금 현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저런 부분들이 다시 또 돈이 풀리기 때문에 다시 또 이 배추값이 2만 원에서 2만 1,000원, 2만 5천 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리 얘기 좀 해볼까요, 허주인 교수님? 사실은 저 다른 나라도 금리를 내린 나라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결 상태를 쭉 끌고 왔거든요. 오는 11일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 여기에서 이제 금리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일단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수를 보면 내려야 되고요. 어.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신경을 쓰니까 가계부채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7월, 8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70%가 주담대로 가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면 그게 결국 뭐를 상승시키냐? 수도권 지방의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느끼면 불안해지시고 실수요자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끼 두 마리가 돌은 하나인데 토끼 두 마리가 반대로 뛰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맞춰야 먼저 맞추고 나머지를 잡아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토끼 중에 한 마리는 내 돌로 안 맞추고 옆 사람 돌로 맞춰도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예. 집값이라는 건 금리만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금융 정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대출 관련된 대출 거. 관련 정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공급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는 최근에 9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금리를 내리겠다 하고 0.25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11일에 기준금리가 일단 0.25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무슨 크게 내리면 한 0.5인데 5포인트 그 정도는 아니지만 0.25 정도 내릴 걸로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금리 하게 되면 많은 분들 또 걱정하시는 게 요즘에 물론 저 서울 지역 집값이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거 금리 내리면 아까 말도 대출 주긴 하지만 이게 돈값이 싸지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럼 이거 또 그나마 주춤하던 집값 또 자극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거든요. 금리는 사실은 0.25 내린다고 아주 많이 바뀌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조금 내려가는 것뿐이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얼마나 금리가 빨리 내려갈지를 시장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금리의 시대가 온다, 혹은 금리가 앞으로 빨리 내려갈 거다. 이러면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0.25를 내리되 한국은행 총재께서 아마 구두로 예.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갈 환경은 아니다라는 경고성 발언과 함께 내리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매파적인 인하라고 부르죠. 그러면 11일 날 내리긴 하지만 향후에 그렇게 급하게 많이 안 내립니다. 뭐 동결도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내려서 돈이 풀리면 그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좋은 거냐면 실물로 가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부동산으로만 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전망까지 좀 해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